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포럼 광주 생각인데요. 김두관 국회의원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활짝 웃으세요.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포럼 강주 생각이 있기까지 물심 양면을 앞에서 리더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김일석 상임 대표님 계시는데, 상임 대표님이 인사 말씀 환영사 하시기 전에 제가 좀 주요 인사분들 몇 분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우리 포럼에 고문으로 계시는데 참 연세도 많으신데 고동도 불편하신데 오늘 여기까지 꼭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기롱 우리 고려도 삼계탕 대표이시고 사회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서는 원로격 어르신이시죠. 네. 우리 포럼 김일석 상임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인터넷 한국뉴스 회장님으로 계시거든요. 송기만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은 조금 뒤로 하고 우리 강주 새마을금고 지금 새마을금고 선거 기간이잖아요. 정경도 우리 강주 새마을금고 반갑습니다. 후보입니다. 강주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사장 선거가 있어서 잠깐 인사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포럼에 공동대표님 10분 계시는데 거기에 수석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한국 시니어 대구연맹 회장이시고 김용태 공동대표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서구는 이제 도농 복합도시인데요. 서창 들녘에 농민들과 함께 주식회사 서창 농민들 대표로 계시는 박종석 대표님. 아까 계셨는데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업의 회장이신데 우리 동성재단의 동성보중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교감으로 퇴직하신 우리 김승동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김성권 회장님. 네, 아까 오셨는데 같이 계셨는데 우리 서구 보장협의체 회장이신 김신배 회장님. 반갑습니다. 김수입니다. 노타리 및 여성 활동가로 계시는 우리 김혜자 사회문화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 서구의회 부의장을 하시고 지금 양분항 국회의원 특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영숙 위원장이십니다. 네. 한방병원을 운영하시고 우리 포럼의 복지위원장으로 오신 조홍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또 정치가이면서 우리 기업인인데 이창준 대협력위원장.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부동산협회 회장이신데 내가 전화 오동석. 예. 오동석. 예. 오정식 우리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태 재무국장님하고 좀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자재 상인회 사무처장 하시는데 전 동구 소방 과장을 하셨거든요. 우리 김정우 소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소개를 또 못 하시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권의 선배님이신데 우리 김동완 의원님 보좌관도 오시고 이성일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김동완 의원님 모시고 있는 정무특보시죠. 김세종 정무특보님. 반갑습니다. 네.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백왕순 아까 저쪽 뒤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김두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좀 소개에 빠지신 분들을 이따 소개 올리도록 하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섭 상임 대표님께서 환영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을 상임 대표로 선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상임 대표 김일섭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두관 전 의원 잘 오셨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중에 몸이 10개, 100개가 할지라도 부족하실 건데 특별히 광주를 사랑하셔서 틈을 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광주 시민을 위하고 광주 생각 포럼을 위해서 왕래해 주신 김두관 전 국회의원님, 워낙 과거 직함이 화려해가지고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환영해 주세요. 우리 광주 생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신적인 거 이게 풍요롭게 해가면서 광주의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보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문성과 다양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작년 8월 30일 날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운동 중이었는데 참 감사한 일은 첫 번째 초청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김두관 전 의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 박수 한번 드립니다. 김 의원님, 여기에는 순수성을 지향합니다.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활동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러면서도 광주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구청장을 해보겠다, 뭐 시의원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순수성을 가지고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광주 생각입니다. 오늘 마침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이 계엄 사건, 탄핵, 그 이후에 어떠한 정치를 펼쳐갈 것인가, 우리도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이거를 시원스럽게 풀에 가실 우리 김두관 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인원수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임원님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탄핵 후에 정치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광주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좀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 우리가 방향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주생각 포럼 임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처럼 귀한 분을 모셨으니만큼 기다려 잘 들었다가 다음에 우리끼리 또 토론할 때도 광주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오늘 재정립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자, 우리 의원님을 소개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보좌관만, 또 정치권에 또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한 30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두관 국회의원님이 남해 군수를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경남지사, 그다음에 20대 21대 국회의원, 또 우리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시다. 이 이력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아주 앞으로 롤 모델이신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돼가지고 91년 이후에 이런 정치적 이력을 갖고 오신 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그런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잠깐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두관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 그리고 강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또 포럼 강주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강주의 지역민들이 가져야 할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5월 29일까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하고 작년 22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해서 제가 기대에 부응을 못해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정치를 좀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받았듯이 마을 이장 출신 또 최연소 군수도 30년 전에 하고 또 22년 전에 제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도 하고 또 경남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작년 22대 총선에 낙선하고 정치를 좀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아직까지 좀 연부역강하다 할까 젊고 또 제가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나 정치라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렵게 결심을 하고 몇 년 후를 보고 차근차근 정책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 좀 조직도 하고 이렇게 쭉 계획을 세워서 넥스트 코리아 포럼이라는 걸 준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총회는 2월 14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걸피 발렌타인데이에 여의도에서 출범을 할 텐데요. 그 전에 포럼 강주 생각에서 첫 번째 연사를 우리 김일섭 상임 대표님 또 김홍태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저로서는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 그리고 강주 이런 주제로 강의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게 이제 사랑방 자담회처럼 편한 분위기라서 여러분들께 양해해 주시면 좀 앉아서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화면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고 실물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화면보다는 실물이 좀 나아 보입니까? 네. 사실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은 화면보다 실물이 좋아야 되고요. 도지사나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실물보다 화면이 훨씬 잘 나와야 됩니다. 경남 도민들 330만인데 제가 도지사 할 때 이제 창원시내 나가 식사를 하면 굉장히 주인들이 좋아하고 덕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쩌냐 마산 MBC 방송에 뉴스 봤는데 창원 KBS 어쩌냐 봤는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좋다 이래서 굉장히 좋은 덕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도지사쯤 하는 사람은 실물보다는 화면이 훨씬 잘 나와야 된다는 게 덕담. 제가 도지사 할 때 그런 덕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경남도가 330만인데 도지사 선거를 하면 3만 3천 명을 직접 못 만나거든요. 99%는 선거 공보, 신문, 방송, 인터넷, 선거 공보물 이런 걸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도지사 할 때 시도지사들이 17명인데 실제 만나면 제가 훨씬 뽀대가 나는데 화면에는 모도지사가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가렴하게 생기고 또 키도 작고 하담해요. 이런 사람들 훨씬 화면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도 하고 좀 체중도 줄이고 있는데 이게 원래 등치가 좀 커서 잘 안 빠지고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사실은 좀 스마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7가지 상기역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깡, 기, 골,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후배가 저한테 와서 꼴이 가장 중요하대요. 아마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한 모습 이런 걸로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좋은 시골 아저씨 같으면 안 된다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좀 편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마 많은 우리 강주 시민들은 80년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으셔서 오전에 5.18 민주국립묘지에 제가 영령들의 참배를 하고 받고 또 김범태 소장님으로 제가 존경하는 형이 지금 그 모욕관리소장으로 계셔서 좀 안내를 받았었는데 80년 강주 항쟁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주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화의 성지고 강주로 올 때마다 늘 계모해지고 참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강주 전남 또 호남이 큰 역할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또 조선시대 다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 강주 전남 호남의 민중들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호남 심호국가 무호남 무국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한국 그 역사를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그 분기점을 1896년에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와 그 봉건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반제반봉건 기치를 대거고 전봉준, 송계남 이런 김계남, 전봉준 이런 장군들이 정말 김하중 이런 장군들이 정말 민중들의 그런 폭정을 이겨내려고 반제 소위 조선 왕하고 싸웠지만 일본과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결국 우리 민중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지만 그 동학 농민 정신, 보국 안민, 제폭국민 그런 정신들이 오늘날 맨맨이 이어져 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년 만에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데 여기에 개헌을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YTN 그 프로가 있는데 포커스 나이트라고 있어요. 밤에 한 9시 40분부터 10시 반쯤에는 그걸 보는데 주로 여야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그 화면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계엄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엄 선포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이 저하고 경쟁해서 처음 김포에서 저한테 이긴 홍철호 국내치군 사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정무수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개 받지를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통화 중이고 저하고 경쟁해서 양산을 이긴 김태호 의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계엄을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하는 당신 뭐하나 빨리 가서 좀 역할을 해라. 이러니까 뭐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모르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 계엄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하루 여의도 나가니까 가양대교쯤 가니까 경찰이 봉쇄를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겁니다. 정말 민주시민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섞여서 막 이 항의를 하는 중에 헬기들이 막 날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이제 제가 양산에 떨어진 줄 모르니까 많은 시민들이 김이 국회 안에 안 들어오고 왜 여기 지금 바깥에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삼선에 제가 삼선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이제 헬기가 막 날아가는데 군대에 있는 후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향 후배인데 해병대 마침 이사단 김포 사단장이에요. 그 친구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식사를 하는데 전화를 했죠. 이 계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계엄이니까 혹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라 하면서 선배님 잘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해병대가 김포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마 계엄에 동원을 했을 텐데 안 했을까 보니까 최해병 사건 때문에 특검 때문에 지금 해병대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해병대 그럼 그 친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합참으로 전보 났다고 전화가 왔던데 아마 그 해병대를 동원했으면 그 친구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긴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막상 계엄이 실패하고 내란 우두머리 수개로 구속 기소돼서 지금 행사재판도 준비 중에 있고
헌재에서는 지금 계속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 계엄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전사가 헬기가 뜨는 게 그때 진문개비가 내려가지고 헬기가 30분 정도 늦게 떴고, 그게 이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국회 이쪽, 영산 대통령실 이쪽이. 그러니까 수방사에 헬기가 통과하는 허가를 받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1시간 정도 늦게 국회 운동장 뒷마당에 내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우리 부근이죠. 만약 1시간 전에 707 특임여단이 와서 국회 정문 후문을 봉쇄했더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190명 들어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참 천운이 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하기 한 보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더 끝까지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전혀 소통하지 않고 국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을 수 없다 해서 그때는 계엄이 없었기 때문에 1년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해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길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받고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 들고. 그리고 또 뒤에는 광화문에 가서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보름 뒤에 12월 3일 계엄이 선포가 돼서 지금은 뭐 제가 주장했던 게 좀 묻혔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87년 6공화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대투쟁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하고 12월 19일에 대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로 상김이 돼가지고 양김이 분열을 했다 할까. 그래서 노태우 그 당시 후보가 한 36%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 평가를 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 중간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대중 대통령이 끊임없이 총재께서 요구했던 지방의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1991년에 기초강력의회 위원들만 뽑는 지방의회가 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4년 뒤인 1995년 6월 27일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오천내 역사에서 지역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일꾼인 시장군수구청 시도지사를 우리 오천내 역사의 주민이 직접 뽑은 게 1995년 6월 27일입니다. 정확하게 30년 전인데 제가 37살 최연소로 남이군수에 됐는데 돌이켜보면 엊그제 뽑힌 것 같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는 뭐 정치 꿈이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년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시정이나 군정, 구정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방화 시대가 된 이후에 중앙정부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중앙 집권이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권한을 많이 안 줘서 애로사항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어떤 정책 준비나 비전을 잘 준비해서 구정을 통해서 실행하느냐가 굉장히 주민들 삶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큰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결단할 문제이지만 그 속에서 지역 살림살이를 사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8기 시장군수구청장이 뽑혔는데 민선지방자치를 길게 보면 이 30년은 지방자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제가 민선지방자치 태동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단체장입니다. 근데 내년 6월 27일에 6월 27일인지 내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6월달에 내년에 뽑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선지방자치의 발전기랄까 융성기의 초대 구청장 시장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1년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훌륭한 공민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준비 잘 해주시고요. 혹시 제 경험이 필요하면 제가 적극 자문도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 출신 최초의 군수였거든요. 200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차승원하고 유해진 씨가 주연한 상당히 코믹 영화인데 제가 시사에 초대받아 가서 봤는데 제 이야기가 한 60%쯤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2020년까지 5년 전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이장 출신 군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20년에 비로소 가까운 한평 군수 이상희 군수가 두 번째 이장 출신 군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100만인가 겨우 뭐 손익분기점 정도 동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해진 차성의가 뭐 삼시세끼다 워낙 스타고 해가지고 추석달 EBS 이런데 종편에서 많이 틀어준대 이장가 군수. 그래서 그 구경한 사람들 지금은 누적 관객이 1000만 정도 되는데 이장가 군수 실제 모델이 김두란이 아는 사람은 10,000명 이하라 하더라고요. 정치를 이래 하면 이제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 것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아는데 저는 양심에 그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일은 50 정도 하고 홍보를 150, 200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시장 군수, 뭐 기초 강력의회 중에서 그런 사람들 쭉 펼 수는 없지만 속으로 한 대 집 받고 싶은 심정이 있는 사람인데 곰곰이 30년을 돌아보니까 100 정도 일을 하면 한 130 정도 홍보하는 거는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혹시 뭘 맡으면 국정이든 뭐든 한 만큼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제 말씀 동의하시죠? 네. 이 대목에 박수 한번. 제 자랑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남해 군수할 때 강부 간호사로 갔던 60대 70년 독일의 강부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다 근무하고 퇴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남해 독일 마을을 만들었는데 군수 때 여기 독일 마을 다녀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때 있으시나요? 연한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셔가지고 지금 6, 7년 됐는데 3천만 정도가 독일 마을 다녀갔는데 제가 군수 때 독일 마을을 독일에 한 10번 이상 갔습니다. 투자 유치한다고. 그래서 독일 마을을 만들어 지금 우리나라 최대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남해 국민들은 제가 고향 가면 당신이 독일 마을 만들어서 우리 먹고 산다고 정말 저한테 잘해 주십니다. 지금도 뭐 생선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기뻐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보면 참 그때 군수 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37의 군수를 내가 44살에 군수를 그만두고 행자부 장관을 봤는데 20년 뒤면 64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20년 정도 지나면 지방자치 내용이 평가를 받잖아요. 초대 2대 군수하면서 남의 운을 잘 갖고 와서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뭐 장면문화도 액션하고 잘해서 당신 때문에 남의 군이 지방자치 1번지가 됐기 때문에 고맙다고 고향 가면 막걸리도 먼저 한 잔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초대 2대 하면서 디자인을 잘못해가 남의 군을 망치 나왔으니까 남의 대교도 건너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가끔 잠이 안 올 때는 야 나는 다른 사람은 사후에 평가받는 것도 두렵지만 나는 살아생전에 군정 7년이 평가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지 인사도 뭐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공정하게 하고 또 남의 군의 조건에 맞게끔 발전 전략도 세웠는데 그건 뭐 도정이나 국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갖고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를 내려갈 것인가. 강주 현안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강기정 시장님은 지금 AI 최근에 그 미국의 G-챗GPT하고 중국에서 개발한 게 딥싱크라고 있는데 최근에 화끈하게 그 뉴스가 중심이 됐는데 중국의 딥싱크가 중국 그 절강성에 있는 항저우에 있는 절강대학의 연구진들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안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놀랄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1억이 들었다면 중국 그 연구진들은 600~7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선도국가에 돼야 되는데 AI만큼은 지금 선도국가는 미국, 중국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만큼은 미래 산업인데 우리가 초계 국가인데 중국에서 그걸 오픈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중국의 딥시크를 활용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좀 두고 볼 일입니다만 강주가 이제 한국의 AI의 산실이 되겠다고 컨셉을 잘 잡았는데 지금 뭐 탄핵국면 이러니까 진행이 잘 산잡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가 어제 강기정 시장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강주 시장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좀 중심을 잘 잡아서 좀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탄핵이 헌재에서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아닌가만 봅니다. 내란 문제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건 행사상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내란 혐의를 현재 보낼 때 뺐어요. 아마 탄핵 절차를 좀 빠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또 일반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 탄핵 계엄이 선포가 되고 국회에서 빠르게 해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가 됐을 때는 여러분 됩니다만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한 2배 정도 지지를 못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일당으로서 좀 조급함도 보이고 여러 가지 해난 대응을 좀 잘 못해서 그런지 요즘 지지율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2~3% 지는 것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쪽은 아마 위기의식을 느껴서 똘똘 뭉치고 우리 쪽은 조금 사안을 좀 느슨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나 야권이 이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뭐 경제적 손실을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고요. 국제 신인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K-팝이라든지 이 뭐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산업화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문화 강국, 과학 기술 강국,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던 차에 이제 이런 사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폭을 한 셈인데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얼마나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언제 지난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4대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수층 사람들도 저는 뭐 가끔은 만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조기 대선 절대 없다. 김 장관 쏙지 말고 하면서 저를 막 설득을 하는데 좀 하나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수의 시각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보수층 선배들 만나면 가끔 뭐 학교 인연으로 제가 또 경남에서 도지사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다 한나라당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하고 저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안 보는데. 근데 국회 사정을 좀 설명하면 옛날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더라도 마치 상임위 마치 뭐 여의도 앞에 가서 통술집에 소주도 한 잔 같이 하고 뭐 서로 해병대 전후에다 고대 교우에다 뭐 호남 항우에다 이래가지고 모임도 하는데 요즘은 당이 다른 밥도 안 먹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국회의원들 밥 먹는 국회의원들 우리 민주당 170명 중 한 10명 정도 있을 텐데 저는 그 10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김동완 사쿠라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쿠라하고 오해해도 관계없고 저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돼야 우리 국회가 생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이제 현재가 지금 심리를 곧 마치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할 텐데 늦어도 3월 말 4월 초는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장 직무대행이 문행재 재판관인데 이분하고 이미선, 이지선 두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4월 18일에 6년 임기가 마칩니다. 두 사람이 마침 서로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돼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그럼 6인 체제나 7인 체제가 되면 사실 이 심리를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아마 마흔의 재판관이 저는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한 김문수 장관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 노동자 연맹이라고 선호위원이라고 거기에 상임 지도위원을 하면서 완전 그냥 극좌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전향을 해서 극우가 됐죠. 이런 걸 보면 여기가 극우고 여기가 극자라서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굳어져야 못 만나는데 이게 이렇게 헤어지면 가장 빨리 만나는 극자가 극우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극자에서 지금 극우고 지금 저 국민의힘 쪽에 대선 주자 1위라 하더라고요. 아마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일심동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근데 본선 경쟁력이 없다고 다 알고 있어서 끝까지 김문수가 또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마흔의 재판관이 제가 알기로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활동한 것 같아요. 그걸 약칭 인노련이라고 그럽니다. 한 40년 전 이야기죠. 김문수는 서울노동자연맹에 있으면 선호련이라고. 그런데 인노련에 있었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하고. 그런데 더 쉬우기를 뭐라고 쓰였나? 인노련하고 인노련 아니고 인민노련이 여튼
완전히 그냥 빨개는 몰아가지고 마흔엑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하태경이라고 부산 해운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천 못 받아 떨어졌는데 수도권에 받아 떨어졌을 겁니다. 하태경 씨 최근에 제가 알기로 보험연구원장 연봉 몇억 되는 데 갔습니다. 자기들은 전향한 사람들 다 인정하고 그리고 40년 전에 뭐 주사파가 지금도 주사파입니까?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색깔론을 해가지고 마흔액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지금 남아있는 할인이 마흔액 재판관이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곧 구인 체제가 운영이 되는데 헌법재판관은 밑에 연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보좌관이 많이 있듯이. 그러면 헌법재판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관들이 다 합의를 하고 이 인용이면 인용문을 써야 되고 기각이면 기각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행식과 내용에서 다 그냥 완벽하게 위헌을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받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엄호해주고 싶어도 그 기각 사유를 쭉 써야 되는데 그게 역사에 남는 사초가 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뭐 욕을 먹을 일이라서 나는 내 상식에는 할대행을 9대 0이 되지 않을까, 아주 어려워도 7대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 어려워도 6대 3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헌법 위반을 명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이미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0년 전에 38년 전에 87 민주화 대투쟁을 통해서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해서 우리 헌법이 이제 지금 헌법을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38년 흘러오면서 시대의 변화를 전혀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입은 옷을 대학생 때가 못 입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시대로 바뀌기도 하고 엄청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또 빅데이터라든지 완전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원리를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이고 특히 이제 권력 구조만 먼저 말씀드리면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8번째입니다. 첫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고 그런데 이 8번 중에서 3분이 헌재로 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기각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인용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됐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번째가 있고 이제 6공화국 출범 전에 대통령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이고 노태우는 6공화국 초대 대통령인데 두 분이 감옥을 갔죠. 훨씬 뒤에 했지만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던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들은 감옥 안 갔지만 자녀들이 다 감옥 가고 이게 이제 5년 대통령 제한적 대통령제라는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5년 단임제라는 제한적 대통령은 문제도 있지만 운용을 정말 민주적으로 잘하면 제도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운영해도 그 시스템 자체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충분히 국정을 잘 못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 시스템은 또 새롭게 바꿔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리더들도 민주적 리더십으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대한민국이 훨씬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40년 만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계엄이 오고 해제하고 내란 수계로 구속이 되고 헌재 탄핵이 되면 이번 기회에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제한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5년 단임제를 해보니까 한 2년쯤 지나니까 레임덕이 와가지고 정책이 추진력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한 번 하고 그만인데 마지막에는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어봤는데 5년 단임제다 보니 내가 다음 대통령 안 할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미래 권력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은 3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의도를 이제 소위 정치 건달계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거기는 현역 건달들이 300명 있고요. 전직 건달들이 한 200명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5월부터 전직 건달에 속하는데 이 500명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 내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그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500명 중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한 것 같지만 실제는 대통령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 한 70~80%를 대통령 되는 데 쏟는다고. 근데 대통령 되는 게 그냥 어렵고 중요하지만 실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헌법체계에서 5년간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5년간 자기의 준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다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정책과 사람과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정책 사람을 잘 준비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는 왕자를 써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처우는 타고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정을 잘할 준비, 아까 사람 정책 비전이 아예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왕노를 하겠다고 미리 후보 때 선언했잖아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 재민으로 국민이 왕인데 자기가 스스로 왕을 자처했으니까 그때부터 내라는 외비 단계였던 것 같은 그런 눈치를 못 챘네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국정을 맡았는데 지금 나라를 파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세계 10여 경제 강국, 한국의 컬처가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군사력도 지금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대단한 나라고 방산도 지금 유력 산업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한국 무기 K9 자주포 이런 게 대단하거든 성능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K50 그 경비행기도 워낙 우리가 이제 이 전자 이런 쪽에 뛰어나니까 지금 무기로 해서 수출해서 엄청 돈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광국까지 가겠다고 공나루도에 발사되어 있고 지금 저 카이라고 한국 우주 항공 산업이라고 사천 진주에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역사적 책무를 다 할 준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5년 만에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그냥 내가 이쪽 서해안을 소개해. 서해안 고속도로 착공을 누가 하신지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이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마칠 때까지 안 될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와이스 대통령인데 와이스 5년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왜?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길이도 길잖아요. 중공 김대중 대통령한테 주목시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가 국정을 맡아도 정말 좋은 나라를 가려면 한 10년, 20년 좋은 사람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사실은 장기 집권하는 게 굉장히 나라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령 제도가 허용을 안 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5년만 하지만 자기 국정 기조를 선거에서 더 잘할 미래 권력까지 만들어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과제를 잘 수행해야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대통령 되는데 고민 많이 해야죠.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대통령이라는 소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때 정말 역사가 내게 부여한 책무를 온전히 다할 정책과 사랑과 이 지자의 비전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제 모르게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분은 대통령을 모시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해피하게 그 참 생을 마감할 수 있었거든요.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뭐 어쩔지 모르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뭐 정치 보복이랄까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야당이랄까 반대당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죽을 고비를 한 5번 넘기고 도합 한 8, 9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 대통령이 됐는데 그 비서실장을 노태우 대통령 때 정무수석했던 김종근 판사 출신 김종근 경구 울진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극동문제사로 거구 방공연구소제 극동문제연구소 강인득 소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이종찬 장관이 지금은 강북회장하고 우리 쪽에 가깝습니다만 이종찬 강북회장님은 대한민국 가장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죠. 저는 그때 민정당 원내 총무 이렇게 했는데 이종찬 그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모셨잖아요. 그래가지고 6.15 공동선언도 하고 햇빛정책 하니 그나마 보수 쪽에서 덜 공격을 했거든요. 나는 빌리 브란트나 넬슨 만델라 이상 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분이 다시
100년, 근세 100년 있을까 말까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또 초창기 김대중 대통령부터 정치를 조금 배웠고, 저를 정치적으로 많이 후원하고 키워주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난 우리 당 대선 3년 전에 나갈 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보겠다 했는데 그때는 뭐 인정을 안 해줬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흘러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내란 동조 세력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압하는 게 가장 우선적 과제라는 당대표의 그런 결정에 저는 동의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4년 중임제 분권행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방 외교 이런 걸 담당하고 경제부처는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하고 행정부의 수반은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사이즈가 굉장히 큰 나라라서 대통령 1인의 리더십에 기대해서 끌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그리고 잘 준비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지금 대통령을 해도 대한민국 같이 사이즈가 큰 나라를 끌고 가기 힘든데 윤 대통령 같이 아무런 준비 없는 사람이 하니까 이게 국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총리는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리가 장관보다 별발이 속된 말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최경환 경제부 총리는 제가 기억이 나요. 초기 노무익사하면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한 사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 총리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총리 중에서 총리직을 제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DJP 연대를 통해서 권력 자기 직원이었던 JP 총리가 총리를 제대로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행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해찬 총리한테 엄청 그 청와대 방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제대로 있었거든요. 다른 총리는 뭐 대독 총리, 여전 총리 그냥 얼굴 마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총리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는 분권행이 돼야 되고 지금 지방이 완전 그냥 소멸을 그냥 이기지 않습니까? 그건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 전남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방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 지역 소멸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청와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엄청나게 내려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그 결단을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했고 다른 분들은 말로만 하지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에 지방정부를 지원한다는 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으면 자치분권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대구시 교육감도 하고 영남대 총장도 한 우동기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어디 지방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서울보다 더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엄청 하지만 말뿐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따갔고 그냥 지방에 가면 마침 지방이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곳에 만드는 식으로 살 뻥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사실은 우리 영호남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은 서울을 나라, 수도권의 나라입니다. 서울의 정보, 사람, 돈,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강주 전남의 청년들, 울경 청년들 대거 수도권에 갑니다. 판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는. 요즘 조금 내려가서 뭐 평택, 동탄 이런 데도 일자리가 많아서 수도권에 가는 거죠. 지금은 영호남이 정치적 대립 이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거법을 바뀌어서 고쳐야 되겠지만 사실은 영호남이 똘똘 뭉쳐서 수도권에 대항을 해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맡는 대통령이 강력한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 저는 대한민국 서울만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교통, 저출산 이런 게 다 집중되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한 무리에 5명 정도 넣어서 키워야 되는데 그 50마리를 키우면 번식이 안 되잖아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과 같은 도시를 전국에 한 5개, 강주, 전남, 전북은 뭐 새만금 좀 다른 컨셉을 하잖아요. 강주, 전남, 울경, 대구, 경북, 충청, 서울 이렇게 한 5개 5급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고 그걸 실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를 대신해서 장수 돌침대 사장님이 베리 5개 선전을 많이 해주십니다. 5급 체제 그리고 강주, 전북, 강원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그래서 5급 3특 체제가 제가 주장했던 건데 지난번 대선 때 뭐 이재명 후보가 댓글 전책을 받아서 했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안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라 그런지 부산, 경남, 강주, 전남이 내가 볼 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번 만나 물어보세요. 뭐 있는지. 내가 인지를 못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은 중앙에 법률이 있고 지방정부가 만드는 게 조례인데 저는 그 법률이 자치법률로 해서 조례를 뛰어넘는 입법권을 지방정부에 줘야 되고요. 조세징수권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다만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정말 지원을 해야죠. 독일 통일이 이제 34년, 35년이 됐는데 동독 5개 주하고 서독이 11개 주가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동독 5개 주 중에서 5개 주가 서독에 제일 못 사는 슐레스비 홀스타인주라고 덴마크 옆에 있는 그 주를 넘어섰습니다. 35년 만에 동서독의 이 GDRP가 거의 90% 따라갔거든요. 동독 독일 통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크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연대세라고 각 지방 정부마다 다 재원이 다르잖아요. 뮌헨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굉장히 잘 사는 주입니다. 그런 쪽은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연대 어려운 지방 다른 주에 지원을 하는 연대세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뭐 특별 교부세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개헌을 하게 되면 강력한 분권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리면 국방, 외교, 통일, 보훈부, 국가인사혁신처 그리고 국가정보원, 감사원 정도 임명권을 갖고 물론 내국 대사들 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관을 지금 19명, 18명 중에 오히려 총리가 10명이 넘는 장관을 임명해서 경제를 총괄하면서 국회 다수당은 지도자가 총리가 되거나 국회 뽑는 총리가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얼마쯤 더 마무리할까요? 예, 질문도 좀 받으시고. 지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긴 하지만 이런 기회에 오히려 우리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 특히 이제 그 개헌 법령을 이번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령을 갖추는 결단을 하기만 하면 미리 뭐 15년, 10년 준비한 성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하기가 어렵다면 크게 1포인트나 2포인트 정도를 해서 5년 단임제가 계속 가는 거. 지금 대통령 뽑으면 5년 단임하는데 또 그 구조로 보면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개헌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으면 우리 당원들한테 개딸들이 막 죽일 놈까지는 아닌데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지 김도현 무슨 헛소리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있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강중 문제든 대한민국 미래든 지방 소멸이든 새로운 7공화국을 열면서 국가 운영 원리인 헌법에 그런 규정을 두고 또 하위 법률 이런 데서 또 제가 말한 자치 법률을 통해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두서없는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은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구구절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북한의 그 계엄 이후에 무한 참사까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과제가 방금 말씀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의원님께 질문 있으시면 광양고 문화산업공장 이영택입니다. 그 출산 장려 정책에 대안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청년들 주부들 모임에 가서 그냥 걱정 없이 애 낳아라, 나라 다 키워준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이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조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기업인 중에
이중근 부영이 이중근 회장이 또 임직원들 뭐 임원들의 나이 많으니까 자녀를 안 낳겠지만 젊은 그 사원들이 애를 하나 낳으면 1억 정도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세대는 100만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25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기본자산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출산을 하게 되면 보육,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 이런 쪽에서 상당히 국가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아마 그 부분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정말 크게 이 토론이라든지 의논을 해서 결단하고 정말 우리의 미래 산업 대부분인데 자녀들이 줄어든다는 게 한국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어서 출산 장려를 그냥 걱정 없이 애를 낳아서 교육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 해법을 해서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제가 공무원을 쭉 해보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우리 조직이 안 계셔도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분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냥 집에 가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법이 없죠. 인사는 할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뭐 해임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한편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역량은 좀 부족한데 저 사람 때문에 부인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있다 자녀들이 그 사람이 월급 받으니까 산업 예비군인 중고등학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자녀들을 출산하면 전혀 걱정이 없도록 그거는 정말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난리복을 맡아 나라를 경영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도 주시고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생각 김일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개혁연대 전임 대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행복발전소로 바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워낙 개혁을 많이 하셔가지고 행복발전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혁연대 할 때 의원소환제를 국회에 통과를 시켰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소환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야가 너무 갈등이 심하고 또 국민들끼리 서로 갈등이 심한데 이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크나큰 짐이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또 변화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모처럼 김구한 기원님께서 전 기원님께서 오셔서 경제에서 포럼을 해서 이런 계획을 또 마련해 주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 국회 연설에서 국민 소환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민 소환제를 해서 기초강력의회 단체장들이 좀 소환하게 된 소환도 있는데 소환제가 유의미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저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게 영국에 있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년 만에 엄격한 심사를 받는 측면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나라 같으면 좀 적용이 편한데 굉장히 정쟁적 요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는 뭐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아마 뭐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로서는 정쟁의 요소로 작동해야 상대들이 굉장히 막 이 소환 요건을 낮추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막 굉장히 사실 그 국민 소환제 입법을 국회의원들이 열으셨는데 다 지금 국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에 한 거는 뭐 다 뜻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4년마다 엄격하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소환제가 맞는지 그리고 주민 소환제는 행정 산림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환하는 이 국회는 입법권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단돈 10원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거든요. 행정부 한 일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돈 내키고 따지고 나무라고 뭐
큰 소리 치고 이런 게 국회의원 역할입니다. 저는 국회를 2번 8년 해봤는데 도저히 체질이 안 맞아 더 못하겠다. 물론 떨어져서 못하기도 했지만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장관 이런 게 훨씬 낫는데 그래서 국회에는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는 300명 중에 한 10% 30명 정도 주목을 받는데 논리가 있고 파이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저같이 점장가는 전혀 주목을 못 받거든요. 저는 주민소환제를 동의하는 측근인데 살림살이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소환을 하려면 범법행위를 해야 될 텐데 범법행위를 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기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적으로 상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저는 그렇게 잘 작동이 될까 약간 저는 뭐 크게 환영 안 하는 입장입니다. 네, 답변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4시 10분에는 다음 일정 때문에 이동하셔야 되는데 한 분 더 받으시고 그 기념 촬영 잠깐 하고 이렇게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해연역 이창주입니다. 제가 저도 정치를 좀 몸담았었는데 이장님처럼 저도 선거를 나오면 이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안 되고 있었는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분권형이 저도 거기에 저는 찬성하는 쪽인데요.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지방선거도 중대선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더 들어갔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년층 우리 청년층만 얘기하는데 중년층은 얘기를 안 죽어도 누구 꺼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회가 정말 이혼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차피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년층 못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 상황들은 부모들이 몇 시간 일을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애기들 용돈 주고 이러는 시대인데 중년층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오갈 데 없고 직장 잃고 없는 사람들을 팽개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현재 뭐 청년 그다음에 장인 노인층만 공격을 하지 실제 현재 이 허리 중심 나라의 중심이고 가정의 중심인 중년층을 너무 홀대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에 대한 방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와 방안이 있으시면 방안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방에도 중대선거구 지방의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국 정치가 지금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소위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라 해서 한 표로 더 많은 사람이 국회에 있냐 시장 문수가 되잖아요. 지난 작년 총선 때 부산에 지었고 18개인데 18명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평균 득표율이 45.5입니다. 근데 국회는 전재수 의원 1명 됐거든요. 17대 1로 됐는데 그게 이제 민심이 소위 유권자들 표심이 그대로 어떻게 반영되면 18석 중에 한 8석은 우리가 하고 10석은 국민의힘이 했겠죠. 경기도는 60석 중에 53석이 우리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7석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하면 40% 넘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소선구제 때문에 왔습니다. 강주 전남북이 28대 0이잖아요. 대구 경북은 25대 0이에요.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기득권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당제로 확보하는 건 다당제로 하는데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선거 제도는 중대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를 하니까 아마 강주 강력시의원, 전남도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1명도 없죠. 경상도 전체 딱 지역구 2명 있습니다. 남해 1명, 김해 1명.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 도의원, 강력의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초는 그래도 중선구를 한 3인을 뽑으면 진보당도 되고 그러는데 저도 국회의원 선거를 예를 들어서 경남은 16개 지역구인데 절반씩 8명씩 하면 5명은 국민의힘이 되겠죠. 그럼 3명 중에 2명은 민주당, 1명은 뭐 정의당이 진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가 되면 국회 운영을 위한 대화와 합의라는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죠. 우리 국회 중에 가장 생산적인 국회가 1호 상임시대 때 13대 국회입니다. 그때 이제 김종필 공화당, 김영삼 통일민주당, 우리 김대중 총재 평화민주당, 민정당
때 민자당이 장악됩니다. 그 4당 체제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상임위원장도 의석수를 배분을 굉장히 생산적이 됐는데 지금 양당이니까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깜짝 놀랍니다. 통과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0석 넘어야 돼요. 지금 계속 탄핵 부결된 게 200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좋은 아이 나도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죠. 당리당락에서. 그러니까 완전 국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절반이 바뀝니다. 절반 정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국회의 양태는 똑같겠습니다. 이게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 개혁이 되려면 소선구제, 중대선거로 100번 바꾸어서 다당제 기초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고 지금 그 당년청 뭐 이렇게 청년청 노년청이 있는데 중년청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년청은 어디에서 몇 세까지를 구성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각 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퇴직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평균 45세부터 네. 봐야죠. 45, 60세까지 정도는 정년 연장하는 것도 많이 검토를 일본 65세 정년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워낙 청년 실업이 높아서 또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죠.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보대행을 만들었잖아요. 후보대행을 건설하려고 하는 건 일거리입니다. 그 일거리에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 영숙 시장도 일자리 수석을 했지만 일자리 수석이 아니라 일거리 수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쉽지는 않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각 부처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중년층들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책은 없는데 오늘 질문 주셨으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연습을 해요. 네. 오늘 저 어려운 분이 한 분 오셨네요. 우리 광주 동구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김현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 광주가 어떻게 갈 것인가 뭐 간단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피력해 주시는 좋은 말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박수로서 오늘 감사 인사드립니다. 책상 뒤로 밀고 의자만 돌리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두관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가 91년도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신 분이라 남해 군수, 이어서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2회, 행자부 장관 지방자치 이후로 이렇게 지역의 정치인들이 성장하면 좋겠다는 롤 모델이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포럼 광주 생각의 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이창규입니다. 오늘 우리 포럼 광주 생각에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전 의원님은 이장 출신이시죠. 진짜 정말 풍부한 의원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색소폰 연주자 유가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평소 예전에 그 김두관 의원이실 때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에 너무 논리정연하고 참 차분한 그런 모습에 굉장히 팬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광주에 오신다고 해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려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한번 더 광주 생각하라. 화이팅! 그러고 여기 땡큐. 하나 둘 셋. 김두관 하나 둘 셋. 화이팅! 김두관! 김두관 친구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김두관 대통령만 이해하고 오셨으니까. 김두관 대통령! 김두관 대통령! 김두관 대통령!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예. 김두관 화이팅! 네. 도를 쳐봐요. 화이팅. 하나. 화이팅. 네.